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오후 7시 51분입니다. 해축팬 387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즈직에서 라이브 저희 방송 같이 송출하고 있으니까 치즈직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예준2가 없습니다. 네. 이제 대학 시험 기간이어서 다른 일 때문은 아니고 그 시험 준비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 또 없을 예정이니까 또 저희 기말고사 둘, 이슈. 또 저희 둘만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한 명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준2는 없이 2주간 진행된다는 점 일단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프닝 토크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살라 소식인데 살라가 뭐 재계약한다 만다, 뭐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안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렸었는데 제안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당연히 해야죠. 지금 리버풀 상황에서는 잡을 수 있으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활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계약 이후의 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봤을 때는 살라가 거의 리버풀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리버풀 공격의 절반 이상은 살라가 그쵸.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리버풀에게 살라는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재계약 이제 했다는 건 아니고 네.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온스테인 쪽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은 2년 연장 계약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나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 보니까 네. 장기 계약은 솔직히 리버풀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주급 자체도 높고 아마 네. 이제 재계약하면은 더 높은 주급을 또 줘야 될 테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 뭐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안정은 장치를 좀 둔 계약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 제안이 성사가 된다면은 좀 살라가 리버풀에 강하게 좀 남고 싶어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이 정도면. 그쵸. 네. 살라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중동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리그를 가더라도 솔직히 이거보다 더 좋은 제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 계약으로. 그렇죠. 연봉 자체는 네. 뭐 사우디도 있고 그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사실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살라에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아직 살라는 탑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살라 재계약 이슈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후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큰 하락폭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살라가 뭐 이번 시즌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 제안이 아마 갔고 1월이 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보스만 룰 때문에라도 어쨌든 살라 입장에서도 리버풀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할 거면은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놓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더해서 버질 반 다이크랑 또 아놀드도 재계약 제안을 같이 받았다, 뭐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온스테인 쪽 기사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이번 여름에 특별한 영입이 없었잖아요. 사실 네. 마마르다 슈빌리 선수도 어쨌든 내년 합류고 확실히 딱 지금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부상 중이니까 그러니까 영입을 했는데 영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일단 내부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라는 뭐 높은 확률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놀드 얘기도 이제 1월이 되고 좀 결론이 지어지면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요즘 큰 사고 소식입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수인 미카엘 안토니오가 좀 큰 교통사고에 휘말렸다고 해요. 일단은 주말간에 교통사고를 좀 당했다고 하죠. 네, 일단은 뭐 다행히도 웨스트햄 구단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사고로 인한 하지 골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안정된 상태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이 차량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반파 이상인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면 이 사진이 확실한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진짜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은 꽤 제가 크게 이거 지금 대본에 저희가 사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BBC에서 나온 거랑 맞을 거예요. 아, 네. 크게 지금 차가 많이 파손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선수의 거의 예. 생명에도 예.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조수석과 운전석 부분이 네. 다 날아갔고 뭐 안토니오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안토니오를 그러니까 정말 큰 사고였고 뭐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런 다행입니다.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사실 하지 골절이라는 게 뭐 텍스트로 나와서 그렇게 간단한 거지 그냥 다리가 아작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특히 안토니오의 능력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하체가 진짜 좋은 네, 선수거든요. 맞아요. 공 잡고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하체 쪽에 이제 좀 많이 부하가 왔다 그러면은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은 복귀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네. 뭐 선수 생활을 이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약간 장담은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이 정도 교통사고면은 이제 살아난 게 다행이다. 그쵸. 산 게 다행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생명의 지장이 없는데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 제어 기능이 좀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갖다 박은 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올 때는 이제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오고 가고 그리고 요즘은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진짜 차량 운전할 때 다들 조심하시고 또 혹시나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또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차량에서 벗어나서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 이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뭐 끼어가지고 이제 혼자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꼭 차량에서 벗어나서 좀 조치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의 안전 기원하면서 일단 오프닝 토크는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충무이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릴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주는데요.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전 오후에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하니까요.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루카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카이 직접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이 광고였고요.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지역 위치하고 있고요. 일단 오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타 다른 녹음실보다는 싼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녹음 혹은 유튜브 촬영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인스타 DM이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주제 오늘 토트넘 1부 메인 주제 토트넘과 첼시의 리그 경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코어 상으로는 4대3이었죠. 네. 첼시 기준으로 첼시가 4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스코어랑 다르게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첼시가 좀 일방적으로 많이 몰아붙이는 맞습니다. 그림이었어요. 토트넘은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첼시는 반대로 조금은 그래도 어떻게 하려는지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이제는 좀 많이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트넘 쪽부터 보면은 일단은 토트넘은 골키퍼 포스터 나왔고, 그다음에 우독이 로메로 반더벤, 그다음에 포로가 백포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더벤과 로메로가 복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의 사르, 그다음에 비수마, 크루셰프스키, 그리고 공격진의 손흥민, 솔랑케, 존슨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어쨌든 센터백 2명이 복귀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두 선수 모두 확실히 봤을 때 부상에서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최근에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는 꼭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네.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결국 이 무리한 복귀였다는 게 좀 드러났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첼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첼시는 산체스 골키퍼 나왔고 백포에 카이세도, 그다음에 바디아실, 코릴, 쿠쿠레라 나왔고 그리고 중미의 라비아, 그다음에 엔조 페르난데스, 그리고 이선 자원의 네투, 팔머, 산초, 그리고 공격수 잭슨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카이세도가 우측 풀백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요새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브라이튼에서도 그렇고 카이세도가 우측 사이드백으로 활용될 때가 있었어요.
우측 사이드백으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데 일단 첼시의 플랜 자체가 조금은 더 바뀌었다. 아스톤 빌라전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리스 제임스가 부상인 점도 당연히 뭐 여파가 있을 거고 뭐 귀스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술적 움직임을 카이세도를 통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경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기 초반에 토트넘이 굉장히 빠르게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쯤에 벌써 2대0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일단은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일단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존슨, 맨투맨이네요. 네, 존슨, 솔랑키, 손흥민, 사르, 클루셉스키가 모두 전방 압박에 참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첼시의 3-2 구조의 빌드업을 1대1로 거의 맨마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체이싱이라고 하죠. 공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쿠쿠렐라가 조금은 축구와 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높은 위치에서의 소유권을 허용했고 토트넘이 잘하는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이후 소유권 회복 이후 득점 이 2번 연속으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거는 뭐 놀랍지는 않고 뭐 원래 맨날 하던 거니까. 근데 이제 첼시가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낼까, 뭐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뭐 다 첼시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뭐 미스 플레이가 결국 생긴 건데 근데 그게 조금 쿠크레아가 그냥 넘어지면서 나왔다는 게 첼시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두 골을 줬거든요. 네. 일단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첼시가 이후에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잘 이용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쿠쿠렐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 미스를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토트넘에게 조금은 쉽게 소유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의 공격진들이 전부 다 속공에 특화된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와는 별개로 일단은 쿠크레아가 넘어지긴 했지만 클루셉스키 골은 진짜 이거는 요즘 클루셉스키가 얼마나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득점 장면이었던 거예요. 거의 그거는 메시가 가끔 그런 거 했는데 진짜 발느린 메시라는 별명이 약간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슬슬. 그렇죠. 특히 중앙으로 활용이 되면서 특유의 그 신체를 활용한 경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일단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압박 전술을 들고 나왔고 초반에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이 압박의 템포를 두 골을 넣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두 골을 넣고 뭐 그리고 전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압박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최근에 빡셌고 본머스전 보시면은 선수들이 좀 지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런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간 점이 토트넘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난 경기 바로 금요일에 치렀던 본머스 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금요일에 하고 이제 월요일 새벽 뭐 현지 시간으로 보면 뭐 일요일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밖에 그러니까 휴식은 이틀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경기니까. 뭐 그리고 이제 토트넘 역시도 유로파리그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중 경기를 해서 피로가 쌓여 오던 상황에서 이제 이틀 휴식 경기까지 치르다 보니까 더 좀 체력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했었죠. 이 경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점은 반더벤 로메로였어요. 두 선수 모두 다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첫 경기죠 이게. 네, 사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전히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계속해서 다이렉트한 전개를 통해서 잭슨이나 엔소, 파머 같은 선수들의 이 오프더블 움직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메로나 반더벤, 포로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잭슨과 경합을 펼쳤고 계속해서 상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들에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로메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반더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후반 한 막판이 돼서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교체가 되면서 진짜 후반 막판 되면 아치그레이가 갑자기 센터백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면서 좀 대량 실점의 원인이 조금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첼시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잘 풀어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쿠렐라가 대형 미스를 저지른 이후에 축구화를 바꾸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안정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맨투맨 마크 한 부분 말고 그 이후에 앞에 부분입니다. 네. 이 엔소와 파머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비수마가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2대1 음. 수적 열세가 걸리는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카이세돌라 라비아 아니면 쿠쿠렐라 바디아실 같은 선수들이 이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면은 비수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적 열세에 네.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메로가 있을 때는 로메로가 전진을 해서 엔소를 막고 비수마가 파머를 막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로메로가 빠졌죠. 그러면서 드라구신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은 살짝 약해졌고 비수마가 계속해서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면서 첼시의 전진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뭐 아무래도 드라구신은 스피드적인 장점은 없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뭐 로메로야 왔다 갔다가 엔조를 막다가도 갑자기 뒤로 들어가서 뒷공간 커버도 가능한 주력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드라구신은 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차이가 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공을 받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자신들이 공을 잡고 골대를 바라보면서 수비수와 직면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대로 첼시의 공격진과 자신들의 수비진이 1대1로 계속해서 맞붙는 장면들이 네.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자원들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에게도 또 부하가 걸렸어요.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가 첼시가 이렇게 사이 공간을 뚫어내면은 빠르게 후방으로 복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에게도 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래서 결국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네, 두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제 네 골을 실점하기도 한 그렇죠. 뭐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뭐 나중까지 생각하면은 근데 저는 일단은 전반전에 이렇게 압박을 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은 뭐 가만히 놔두면 뭐 지금도 이제 이 경기에서 첼시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네. 가져가긴 했지만 놔두면 뭐 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산체스 골키퍼가 아직까지는 뭐 이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압박 당하면 무조건 그쵸. 미스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꽤 미스 많이 네네.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골키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방을 압박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두 골을 전방 압박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균열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후반전이 됐는데도 수정을 하지 네. 않고 그냥 방치. 그렇죠. 드라구신이 있는데 방치. 네. 선수 체력 떨어져 있는데 방치. 저는 이게 조금 더 큰 문제지 않을까. 특히 저도 전방 압박을 가져간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우측 스토퍼로 나왔던 바디아실 선수의 주발이 왼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아실도 빌드업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높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첼시의 후방 자원들을 위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 골을 넣었으면 어쨌든 간에 좀 템포를 네. 조절을 해줘야죠.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그런 선택을 가져가지 않았고 저희 뭐 무슨 FM 하듯이 네, 계속. 네, 그냥 냅둬놓고 다치면 왜 다쳤지? 걔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네, 좀 드러나게 됐죠.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이제 돌림 노래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서 선수들은 네. 계속해서 체력적인 부하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사르, 비수마, 클루셉스키, 로메로, 반더벤 이런 선수들은 뭐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하거나 네. 아니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기용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자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첼시가 롱볼이나 다이렉트한 킥을 섞으면서 계속해서 이 선수들의 상하 운동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저희가 잠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존슨도 부상으로 중간에 빠졌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도 또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 미드필더들이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겪었던 문제점이 저는 판단력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체력이 좀 많이 지치다 그렇죠. 보면은 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비수마도 사실 그런 태클을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이었는데 네. PK 내줄 때. 네네. 비수마가 좀 거친 플레이를 한다 해도 페널티 박스에서 그렇게 어이없는 태클을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페사르 역시도 콜팔모는 미는 장면에서 네. 좀 많이 판단력이 흐린 듯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네. 박스 안에 박스 바깥이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미드필더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포스테코글루의 감독의 전술이 체력적인 부하를 야기했고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실수를 자초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축구가 굉장히 뭐 좋은 결과를 냈을 때도 네. 있었고 뭐 그리고 그렇게 축구를 하려면 이제 체력적으로 준비가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선수 개개인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건 이미 클롭이 한번 리버풀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게임 프레싱, 그러니까 압박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전술로는 1년을 버틸 수가 없다. 특히 그쵸. 유럽 대항전을 하면서 그거를 클롭이 이제 증명을 해줬는데 벌써 이제 뭐 실험 다 해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과거의 일은 무시하고 그냥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선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태도로 가지면 조금 곤란하긴 하죠. 특히 요즘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네. 좀 많이 주목되고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술을 계속해서 플랜 A로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거는 좀 많이 안일한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아쉬운 게 목요일, 그러니까 현지 기준으로 목요일 밤에 경기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밤에 또 경기를 하는 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목요일도 압박하고 일요일도 압박하고 네. 그건 뭐 어떻게 버티냐. 그렇죠. 완전히 뭐 이원화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냥 FN 게임 돌려도 사실 저런 전술을 쓰면은 주중에 한번 싹 갈려 나가면은 그 선수를 다시 못 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원화 전략을 무조건 써야 되는 저렇게 전술을 쓰고 싶으면. 네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갈아버리니까 선수는 선수대로 부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지쳐서 이제 경기력적으로 좀 문제가 나오고 뭐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라 뭐 어떻게 더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스날도 되게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에 펼쳐졌던 풀럼전이었죠. 풀럼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템포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조금은 소모하는데 최대한 적게 소모하게끔 의도적으로 tempo를 늦추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좀 살려주는 듯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스날은 체이싱을 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을 이거 뺐자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의 빌드업을 틀어막자. 그렇죠. 그래서 좀 롱볼로 차서 우리가 좀 힘이 좋으니까 프레싱과 체이싱의 차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조금 뭐 너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그게 또 체력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도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가져가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도적으로 템포를 낮춰서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해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뭐 사실 그거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축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뭐 압박이 중요시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네. 좀 당연하게 여겨지던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사실 두 골을 넣었을 때 저는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템포를 늦췄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뭐 3골, 4골 더 넣겠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거는 꾸준히 리스크가 있고 어쨌든 간에 로메로가 나간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들어오면서 후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가져간 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전반전에는 냅둘 수도 있지만 진짜 후반전에는 진짜 꼭 바꿨어야 되지 않나. 네. 그다음에 이게 뭐 선수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압박 라인만 갖춰놓고 그다음에 사실 뭐 첼시가 워낙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장면도 전반부터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압박 라인만 뒤로 물려주면 되는 건데 그쵸. 그걸 안 했다는 거니까 약간 이 감독이 과연 이게 뭐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는 하고 있지만 이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감독이 왜 있어야 되나? 유연한 판단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팬들은 장난식으로 벤 데이비스랑 드라구신이 나왔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로메로랑 반더벤이 없으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좀 내려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선수의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부하가 조금은 적어지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조금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속공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위치에서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더벤과 로메로의 복귀가 그다음에 이른 복귀가 토트넘에게는 어찌 보면 독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체력적인 문제가 진짜 뭐 선수들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당연히 힘든 건 어쩔 수 없고 힘들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걸 관리해주는 감독이 이런 걸 체킹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죠. 후반전에 사실 너무 많은 찬스들을 내줬고 많은 실점을 또 했기 때문에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뭐 분명 이제 토트넘이 이 경기에 찬스도 엄청 많았고 그 찬스들을 다 살렸다면 뭐 물론 진짜 한 5대4로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 경기 흐름 자체가. 근데 이제 과연 4골을 실점한 팀이 근데 우리가 골을 못 넣어서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특히 굉장히 중요한 많이 놓쳤어요. 상황에서 네. 한번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과부하가 없지는 않다고 봐요. 계속해서 빌드업 할 때도 되게 내려오거든요. 손흥민이. 맞아요. 네, 되게 내려오면서 의도적으로 우측 사이드백을 끌어주고 우도기가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수비할 때도 최후방까지 내려오고 어쩔 수 없이 체력적인 부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좀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쳐도 손흥민에게는 좀 많이 활동 반경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는 감독의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첼시아의 입장에서도 중요했던 게 오른쪽이 또 카이세도였잖아요. 풀백이.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이제 후반전 되면 바로 기수도 투입하면서 카이세도를 다시 중앙으로 옮겨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손흥민의 활동량이나 이런 게 첼시 오른쪽이 좀 부담이 됐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손흥민이 찬스를 놓친 건 뭐 분명히 손흥민이 잘못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명히 손흥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인터뷰도 하기도 했지만 과연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뭐라는 건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토트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반대로 첼시로 넘어가서 첼시는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꾸준히 공격진이 수비진과 1대1로 맞닿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첼시의 이선 자원들이 최근의 폼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었던 경기지 않을까. 산초, 엔소, 파머, 네투, 잭슨까지 뭐 다 이 선수들이 수비수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자신들의 퀄리티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뭐 파머 엔소야 최근에 뭐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산초가 진짜 도르트문트 시절이 돌아온 것처럼 뭐 연계나 아니면 뭐 득점을 했던 슈팅 장면도 그렇고 진짜 폼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요즘. 선수를 잘 이용하죠. 같은 팀 아군을. 되게 연계 능력도 좋고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팀은 산초를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엔소가 폼이 살아나면서 산초도 이제 같이 뭔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선수들이 좀 아쉽다. 뭐 아니면 뭐 이제 풀백이 너무 이제 내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산초랑 하는데 뭐 그런 데서 쿠쿠레라랑 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엔소가 옆에서 잘 받쳐주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초도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파머야 뭐 워낙 그냥 이제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일단은 엔소가 저렇게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파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우측면에 배치가 된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영향이 크다고 봐요. 뭐 한때 왼쪽에 가기도 했잖아요. 파머가. 그 전술적인 후방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활용되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는 살짝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카이세도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라비아가 좌측으로 빠지면서 엔소가 전진하면서 우측 하프를 점유할 수 있는 파머의 위치가 계속해서 고정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네투와의 연계나 아니면은 직접 공을 받고 골문을 보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파머에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좀 힘겨웠는데 일단은 뭐 잘 이겨냈고 그리고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뭐 롱킥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빌드업도 잘 해냈고 그다음에 마무리 쪽에서도 뭐 공격진들의 폼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었고 진짜 뭐 수비 라인에서 조금 이제 실점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을 빼면은 뭐 거의 수비 라인의 실책들만 제외하면은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나 첼시 입장에서. 그렇죠. 특히 쿠쿠렐라가 그렇게 이른 시간에 두 골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냈다는 점이 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이나 기타 맨시티 뭐 이런 팀들이 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2위로 또 올라서게 됐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콜파머는 오늘 PK 2골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실축 없이 가장 많은 PK를 성공시킨 선수. 케인을 그럼 넘은 거네요? 네. 근데 직전 기록이 야야투레였다고. 야야투레요? 네, 야야투레가 11골이었는데 콜파머가 12골로 12번 시도해서 12번 넣은 선수로 최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또 몇 경기까지 또 몇 번까지도 이어질지 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뭐 경기 얘기는 쭉 들어봤고 이제 후토크로 뭐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첼시 얘기는 쭉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할 만한 얘기가 쿠쿠레야 그 축구와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두 번 초반에 미끄러졌고 물론 이제 경기장이 비가 많이 왔었고 뭐 미끄러질 만한 그런
상태긴 했는데 근데 혼자 많이 넘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유독 되게 좀 심하게 넘어지는 장면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두 번째 실점 이후에는 빠르게 축구를 바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축구화에 뭐 가끔 문제도 생기고 막 챙 빠지고 이러고 그쵸. 하니까 네. 뭐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후에 일어납니다.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를 했는데 이 축구화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진을 올리고 이제 첼시 팬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뭐 축구화 버린 거야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축구 선수들은 아마 경기나 한 번에 축구화 한 번 쓰면 이제 버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축구화가 스폰을 받은 축구화였다. 푸마한테. 네. 이번에 나온 축구화라고 해요. 새로 나온 거. 네, 퓨처. 네. 이번에 나온 건데 아마 테스트 겸 퓨마가 줬겠죠. 아무래도 쿠쿠렐라가 모델이다 보니까. 근데 이 축구화가 사실 관리를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축구화 내부적인 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버린 거를 SNS에 굳이 올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쿠쿠레아가 넘어졌고 그리고 이 쿠쿠레아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발을 바꿨고 어쩔 수 없이 경기력 부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축구화에 대해 되게 주목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 약간 망한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쿠쿠레아가 거기에다가 이제 비수를 그냥 꽂아버리니까 또 자기 모델이 왜냐면 이거는 이 축구화가 이제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직접적인 발언은 안 했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계약상 약간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냥 쿠쿠레아가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퓨마가 축구화 관리를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쿠쿠레아가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다 보니까 쿠쿠레아 입장에서도 조금은 쿠쿠레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왜 했냐? 아마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많지 않았을까요? 내피셜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끝나고 직후에 올렸잖아요. 네. 좀 많이 자기 스스로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보시기 선수가 본인 때문에 실점을 2개나 했는데 그쵸.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비록 이제 이겨서 뭐 약간 해프닝처럼 되긴 했지만 네네.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데미지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얼마 뒤에 이제 게시물은 삭제는 됐다고 했는데 아마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이 스포츠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목받는 경기에서 뭔가 신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정말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는 농구 선수가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가 그 나이키 신발이 찢어지면서 그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전국 방송 거기 타가지고 그때 나이키 주가에 하여튼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갔던 뭐 그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또 푸마가 이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네. 마이너로 요새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도전자죠. 네.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하면. 그래서 도전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또 신작 야심차게 또 냈는데 거의 이미지는 미끄러지는 축구화로 이제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떻게 회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그리고 또 반대로 저는 생각나는 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호나우두가 그 결승전 직전에 축구화 끈묶는 장면 있잖아요. R9 축구화를. 그때 그게 스포츠 마케팅의 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 쿠쿠레아라는 인물을 퓨마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주면서 스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쿠쿠레아는 조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마 재계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쿠쿠레아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첼시 얘기 이렇게 맞춰봤고 어쨌든 2위까지 올라가서 뭐 조심스럽게 우승은 바라볼 수 있지만 뭐 마레스카 감독은 일단은 뭐 우승은 뭐 다른 팀들이 약간 쿠쿠레아처럼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약간 가벼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토트넘 얘기로 다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 후토크에서 일단은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서 결과가 4경기 무승입니다. 2무 2패 기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13일에 레인저스 원정 주중에 가고 그다음에 소튼 홈 그다음에 맨유 홈 경기 리버풀 홈 경기 해서 앞에 2경기는 좀 쉽지만 뒤에 2경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박싱데이 주간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요일 사이 그러니까 주중 경기가 계속해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빡센 일정이죠.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큰 손실은 판더벤과 로메로가 둘 다 다음 경기에 이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존슨까지.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작년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첼시와의 맞대결이 조금은 오버랩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뭐 스코어야 이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결과만 놓고 보면은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도 판더벤이 부상으로 나갔고 로메로가 퇴장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토트넘이 초반 잘 나갔다가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세를 겪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두 선수를 무리해서 쓰다가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스코어도 4골이나 실점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은 정말 최악의 선택지만 골라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레인저스전이야 또 유로파리그에서 조금은 여유는 있으니까 네.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튼, 맨유, 리버풀 이 3연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튼전에서 일이 발생한다면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리를 보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 소튼전이 잘못되면은 뭐 무슨 기록이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뭐 진짜 5경기, 4경기, 5경기 네, 이렇게 네.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이다. 그리고 상당히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 네. 또 다시 이제 뭐 유로파리그나 리그 경기나 상관없이 또 뭐 잘할 때 있었지만 어쨌든 벤 데이비스랑 또 드라구신 조합을 봐야 될 테니까 그렇죠. 뭐 이런 리스크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플랜 A를 수정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렇죠. 네. 사실 그래 왔었죠. 네. 반도멘 루베로가 없는 지 몇 경기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선 더욱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뀔 수가 없다. 이 감독은.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뭔가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이 감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토트넘 보드진은 일단 뭐 이번 시즌 간다는 입장이긴 한데 뭐 이거는 봐야죠. 또 너무 네. 안 좋아지면 또 얘기가 그쵸.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번외로 약간 얘기를 한다면은 좀 브랜던 존슨이 부상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약간 부상 정도에 따라서 또 양민혁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뛰려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1월 달부터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어쨌든 양민혁 선수를 무조건 또 잘 활용해야 되는 토트넘의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라이언 메이슨이 그러면 임시 감독을 포스테코글이 잘리면은 그렇겠죠? 그쵸. 네. 지금 할 만한 사람이 뭐 사단이 남을 것 같진 않고 네. 약간 콘테테처럼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결국 이제 메이슨이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메이슨이 그럼 3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번 시즌에 메이슨 3기를 볼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다른 얘기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